중국의 정책이라는 거는 급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큰 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네. 마이너 체인지만 있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정책을 이해를 할 때 네. 어제 나온 뉴스, 오늘 나온 뉴스 더 중요하지만 한 달 전 뉴스, 반년 전 뉴스, 네. 작년 이맘때 뉴스도 중요하고 원래 당초에는 이게 왜 나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흐름.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그래야 오늘 어제 생기는 이런 뉴스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에 중국 정부가 이제 통화 정책 내놨죠. 금리를 낮추고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재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한 2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한 380조 정도 재정을 풀 것이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어떤 거대한 정책 전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중국통신신 이철 박사 모시고 설명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뷰가 우리 언론의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뷰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재정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큰 돈을 네. 지방 정부로 하여금 쓰게 만들겠다, 쓰게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년 좀 넘게 지방 정부가 돈이 없었거든요. 네. 쓸 돈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 주면 부채도 좀 갚고 특히 뭐 부동산 문제, 뭐 미분양 아파트도 좀 사드리고 이러지 않겠느냐. 중국 정부가 무슨 발표할 때 구체적인 걸 안 내놓으니까 우리처럼 보도자료 한 16장 이런 거 안 주니까 뭐 그런 우리 언론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지방 정부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나빴고 네. 그동안 쌓여왔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좀 돈을 못 쓰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문제만 해도 중앙 정부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프로젝트도 지방 정부가 인수를 해서 완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시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돈을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박사님 보시기엔 일단 풀겠다는 돈의 규모는 좀 시장을 흔들 만큼 어려운 중국 경제를 좀 깨어나게 할 만큼 좀 액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 정부의 정책 자금을 푼다는 뜻은 사실은 그 뭐 부채를 갚으라든가 또는 뭐 인프라 투자를 하라든가 이런 쪽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다수의 목적이 부동산을 정상화시키는 데 사용하라는 걸로 이제 집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부동산 지금 중국에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어 온 부동산의 규모를 생각할 때 뭐 1조, 2조 위안 정도로 실제 효과를 보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그 기사도 있어요. 그 차이신에 난 기사를 보면 아마 그 링크를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주실래요? 예, 거기에 보면 그 말미에 중국 정부 고관 출신의 학자 류시진이라는 사람이 이거 10조 위안 정도는 풀어야 된다. 6조를 더 할 것이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6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9월 달에도 그렇게 그 주장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다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효과를 보려면 2조 모자랄 거다. 10조는 풀어야 된다. 10조 위안 정도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의 액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2,000조 정도는 풀어야 한다. 그렇죠? 네, 우리 돈으로. 거의 2,000조 정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계산해 볼 때는 2,000조 가지고도 안 됩니다. 2,000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믿으면 네. 그러면 은행도, 증권사도, 금융사도, 돈 많은 사장님도, 그리고 외국 자본도 안심하고 이제 부동산에 돈을 넣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했던 정책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겠죠. 네. 중국 경제가 우리보다 한 10배라고 가정을 하면 네. 예를 들어 지금 2조 위안이라고 치면 380조니까 우리로 네. 치면 우리 정부가 38조 추경하는 거잖아요. 경기 부양한다고. 네, 네. 38조면 그동안에 우리 추경 규모에 비하면 뭐 제법 큰 정도 네. 충격적이거나 뭐 굉장히 뭐 거대한 뭐 메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2조 위안 갖고는 어림도 없고 네. 10조 위안, 예. 10조 위안 그 정도도 충분하진 않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쪽이 아니고 네. 소비 진작책용으로 정책 자금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에도 얘기했던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 바우처를 1조 정도 넣어서 5조 정도 풀리는 효과를 보자고 했었던 거란 네.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네, 네. 그때 5조 위안이었죠. 그런데 그 5조 위안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이게 코끼리의 땅콩인데 이걸로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이게 뭐가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만드는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그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마중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10조 위안을 푼다고 해서 그 돈의 규모로 해결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네, 부동산 가격의 하단을 받치겠다. 네, 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일종의 그 보도가 네, 네,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랑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네. 같은 맥락으로 엮어보면 네, 그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에 통해서 부동산 살리면서 위기의 부동산 시장 살리면서 경기 네. 부양하지는 않겠다. 네, 다시는 부동산으로 군불되지 않겠다라는 게 네. 시 주석의 확고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좀 맞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상반기에 중국의 이 소위 농촌상업은행이라고 불리우는 거. 네. 그 지금 40-50개가 도산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국의 그 농촌상업은행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 비슷한 건데 농협 같은? 농협 같은 거죠. 네, 네, 네. 농협과 새마을금고 중간쯤 네, 될 네. 거예요. 어쨌든 금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1000개가 넘어요. 한 16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지점이 아니고 은행이.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 은행들이 많이. 왜? 부동산에 물려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이 농촌 상업 은행들을 전부 묶어서 통으로 1000몇백 개를 다 묶어서 하나의 거대 은행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다시 뭐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정책 목표인 게 아니고 지난 옛날부터 중국 정부가 걱정해 오던 것. 부동산을 과하게 이 투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금융 시스템의 부실 채권화돼서 네. 금융의 부실화가 되는 거. 그걸 두려워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은 그 투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지금 두려했던 상황이 나타나는 것만 같은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이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면 곤란한 거죠. 지금 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들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주요 지방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거의 30% 정도씩은 다 빠졌어요. 네. 원래 가격에.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부실채권화가 대부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네. 이제 은행이 더 큰 은행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준율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은행이 쓸 돈이 있어요. 지금 은행이 돈이 마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사실은 일관되게 그동안 얘기해왔던 중국 정부의 이야기와 다 일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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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군부는 떼고 싶지 않고 네. 이것도 인하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확 일어난다 해서 중국 경제 그 언젠가 다시 또 자빠질 거고. 그렇죠. 네, 이건 싫지만 진짜 주저앉는 건 더 이상 감당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금융권으로 번질 테니까. 네네. 그건 그렇죠. 막아보자라는 취지의 맥락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마저도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예. 하단을 막아주겠다. 뭐 더 이상 집값이 내려가는 건 막아주겠다.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예. 될 것 같다. 예. 9월 말에 통화정책 나오고 이번에 재정정책 나왔습니다. 뭐 네. 하여튼 뭔가 세게 준비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일단 통화정책 중에 제가 이렇게 기사 보면서 참 스케일도 크다 했던 게 0.5%씩 가구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낮춰준다. 네. 그럼 은행에 전화해서 정부가 낮춰 예. 하면 딱 낮아져서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 내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한 39만 원 이렇게 내는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 우리 금통위가 이번에 금리 내리면서 저 이창용 총재 이야기 들어보니까 0.25% 우리가 25bp 내리면 예. 이자 부담이 우리 국민이 3조가 줄어든대요. 네. 아니 그럼 중국 같은 나라에서 0.5씩 낮춰주면 네. 그 이자 부담은 은행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예. 줄어드는 거고 네. 네. 은행은 그 부담을 다 받아야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줘야죠. 네. 예. 그게 이제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네. 연결이 돼 있군요. 예. 네. 자 다시 재정정책으로 넘어와서 예. 박사님 입장은 예. 일단 2조 위안도 정부가 중국 정부가 정확히 발표한 건 아니고 네. 뭐 세계 언론이나 우리 언론도 다 그렇게 뭐 짐작하고 있던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3조 위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네.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 아니요. 제가 어림도 없다가 그러니까 어림도 없다는 게 뭐에 어림도 없다냐. 경기를 살리고 그 지방의 뭐 지방 정부의 부채를 좀 어느 정도라도 좀 그러니까 줄여서 일단 그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그 돈을 네. 마중물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지. 네, 네.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 거죠. 네.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뭐 경기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지금 정부는 추경한다는 입장이 없지만 네. 추경한다는 게 이제 10조, 20조 하는데 네. 뭐 정부가 우리가 1000조 가계부채 다 갚아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마중물의 효과는 좀 있을까요? 저는 그 마중물의 효과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지금 가장 돈이 없는 사람, 네. 그러나 영향이 사실상 제일 큰 사람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중국의 농민들 그리고 가장 그 하단에서 저가 낮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시겠죠. 네.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재정 정책이 됐든 통화 정책이 됐든 뭐 돈을 풀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돈을 풀면 그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머니로 꽂히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실업 상태에 있어요. 나는 집도 없어. 예. 지금 뭐 집값 오르네 내리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집 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 네. 얘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근데 통화 정책을 풀든 재정 정책을 풀든 나한테 무슨 돈이 들어옵니까? 난 직장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줘요? 나는 집이 없는데 뭐 집 이자 비용 깎아줘서 내가 뭐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잠시 주가를 올리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생겨야 돼요. 네. 일자리가 생기려면 그럼 장사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려면 소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머니를 풀고 막 돈을 쓰기 시작해야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통화 정책이 됐든 재정 정책이 됐든 그 돈을 풀면 아마 상당 부분은 역시 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가겠지만 그 중에 얼마만큼 유효하게 네. 이런 이 허리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가서 이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더라도 그냥 짜장면 먹든 거 곱빼기를 먹든지 간짜장을 먹든지 삼선짜장을 먹게 만드느냐 그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서느냐 못 들어서느냐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이론적으로도 통화주의 쪽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재정 풀어봤자 그 효과가 그렇게 안 나라고 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뭐 통화 정책 안 했다고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잘 뒤집어 보면 이미 그 지난번에도 1조 위안 풀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돈이 시장에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라는 데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 싹 없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머니로는 한 푼도 안 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그걸 주저주저 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미국도 돈 풀었더니 증시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이번에 9월 말에 지준율 낮추고 예. 금리 좀 낮췄더니 바로 중국 증시 튀어 올랐다면서요. 그러다 조금 내렸고. 예, 바로 튀어 오른 날, 네. 그날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이거 흥분할 일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예, 아무것도 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는데 흥분할 필요 없다. 문제는 실물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촉발할 수 있느냐에 있다라고 이제 좀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때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정을 푼다 표현하지 않고 중국 정부는 이제 국채 발행 계획 이렇게 했다는데 중국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주로 안에서 국채를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받지는 않을 거고 그죠? 예, 네. 외국인 비중은 적죠. 거의 없죠. 예, 네. 예. 그러면 뭐 연기금이나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데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네. 기업들이나 네. 결국은 기업이나 국민들이 저축률은 상당히 높은 나라니까. 네. 그러면 그 돈 꿔줘서 중국 정부에게 주는 거고 예. 중국 정부는 그렇게 국채 발행해서 네. 다시 이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지방 정부에 주든지 뭐 국민들 손에 쥐어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이런 구조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에서 네.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사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역시 은행이죠. 그러겠죠. 은행이 제일 네. 커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그러니까요. 옮겨가는 겁니다. 그 돈 네. 자체는. 네. 미국 같으면은 국채 발행해서 돈 꿀 때 중국이나 뭐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흥국들이나 중국 같은 데서 달러 사줘가지고 네, 네, 달러 채권 사줘갖고 하지만 네, 중국은 그 안에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네,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예. 결론적으로 박사님 생각엔 돈을 많이 풀면 효과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국 경제를 돈을 풀어 살릴 수는 없다. 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중국의 증시가 막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달려서 은행이며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중국 주식이 더욱 높게 이렇게 상승을 했죠. 급등했었습니다. 급등을 네. 했죠. 그런데 이게 아닌가벼라는 얘기가 들고 신중론이 도니까 이게 주가가 다시 내려오죠. 주가가 내려올 때
우리는 그냥 주가가 뭐 안정화됐다, 안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사실 종목당 놓고 보면 엄청 뛴 놈도 있고 폭락한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빌려서 투자해서 폭락한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막 지금 자살도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집값도 없고, 예. 네. 뭐 일자리 간신히 얻어봐야 그 뭐 하루 종일 고생하고 네. 집값은 떨어진다고 난리지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집값은 내 월급으로는 살 수도 없는 일선 도시는 가격이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지금 나는 내 부모님, 예?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6사람이 나만 보고 사는데 난 대학도 나왔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근데 주식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부에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마구마구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또 급히 발표를 했죠. 뭐 은행들 그 빌려간 돈으로 주식 하지는 않는지 네, 네. 이거 다 찾아서 막아라. 그런 지시가 그래서 내려간 거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내 돈이 내 금고 나간 다음에 어디 가서 쓰이는지 그걸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그걸 파악하고 통제를 하냐. 메이저 신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 주가 고점이다 이런 식의 막 저 관료들이나 전문가들 칼럼이 실리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 돈 빌려서 주식 투자했다가 막 패가 망신하고 이런 참 불행한 일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네.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제 2조 위안 정도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국채를 발행할 것 같다, 재정을 풀 것 같다. 네. 이제 소비 바우처를 주고 자녀 있는 가족에게는 현금도 좀 주고 이런 어떤 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손에 돈 쥐어주는 이런 정책들도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은 그 앞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구 환신 네네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기도 그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이라는 거는 급선에는 없어요. 급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네. 마이너 체인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타도 좌회전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은 없습니다. 좌회전을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조금씩 우측으로 트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확 트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경제 정책을 이해를 할 때 네. 어제 나온 뉴스, 오늘 나온 뉴스도 중요하지만 한 달 전 뉴스, 반년 전 뉴스, 작년 이맘때 뉴스도 중요하고 원래 당초에는 이게 왜 나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쌍순환 경제 이런 말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다들 의식 못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쌍순환 경제는 지금도 도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정책, 큰 흐름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그래야 오늘 어제 생기는 이런 뉴스들을 객관적 특히나 시진핑 정부가 12년째 계속 오고 있는데 큰 줄기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나라가. 예. 그리고 의도하는 바는 어차피 변하지 않거든요. 추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수단이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수정한다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목표점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언론은 지금 많이들 특히 이코노미스트 분들 많이들 이 부분에서는 박사님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공급망 재편되고 이러면서 수출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 그 동안에 뭐 저가 상품 밀어낸다 뭐 이렇게
이게 쉽지 않으니까 네. 내수나 소비 기반이 약한 중국 경제 안에서 소비를 키우자, 예. 재정을 푸는 쪽으로 거대한 정책 전환이 시작된 거다 했는데 박사님 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네. 중국 사람들 정책 그렇게 잘 안 바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전략 목표, 정책 목표는 달라진 게 없고, 네. 그리고 그 수단도 사실은 달라진 게 없죠. 마이너한 체인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정 푸는 거가 뭐죠? 저 어디 가서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요? 아, 네. 그러니까 재정 이전에 네.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이 네. 예산이 전인대에 가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통과된 예산인데 이제 수정을 대폭 지금처럼 뭐 몇 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정도로 큰 규모로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네. 이 우리나라가 추경을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듯이 또 뭐 세금 1원이라도 쓰려면 국회 그렇죠.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심의를 받는데 그 심의를 해주는 기관이 전인대인데 네. 전인대라는 게 한 번 행사를 하려면 그게 몇 달씩 걸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인민대표가 다 모여서 그걸 할 수는 없고 소위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합니다. 아, 그게 상무위원회인가요? 상무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인가요? 전인대 상임위원회. 뭐 회의도 너무 많아죠. 예, 상무위원회는 이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고요. 네. 예, 우리가 줄여서 그냥 상무위원회. 이거는 그냥 전인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인대에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 국회 뭐 예산 그 소위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지 네. 거기서 좀 액수가 나오겠군요. 예, 근데 사실상은 네. 중국은 국가보다 당이 우선이잖아요. 사실 공산 당내에서 이미 정책 조율이 됐을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다. 예, 사실은 뭐 이미 다 그 결정된 거라고 봐야죠. 네. 뭐 마이너한 체인지는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네, 네. 그러면 재정을 풀어서 또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숫자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처럼 예. 시진핑 주석의 마음속에는 예. 요 탈출구는 신품질 경쟁력이라고 하셨었나요? 그때 정확한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예. 그러니까 기술력 강화라고 제가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랑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네. 근데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는 네. 앞으로 많이 들려올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중국 정부는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은 네. 여전히 신질 생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방점에는 변화가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유력하게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이죠. 그러니까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과학기술 혁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거 뭐 어느 세월에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실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나 그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신질 생산력이라는 굉장히 진지한 정책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다는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것도 진지한 정책이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 좀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질 생산력에서 뭐 그 힘인가, 뭐 생산의 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경제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 말 대신에 양적 생산력이라는 말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많은 개념은 그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의 반대말은 양적 생산력. 그러니까 양적 생산력을 설명을 드리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방식의 경제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3%가 시사 유튜브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잘 벌어. 네. 그랬더니 옆에서 5% 하나 더 만들어. 걔도 그 사람들도 돈을 벌겠죠? 아니야. 위쪽으로만 가는 게 길이 아니야.
나는 2%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 지금까지 중국 제조업이 그랬다면서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누가 테레비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 그럼 나도. 그러다 보니까 테레비 만드는 놈이 하나 가득이야. 누가 자동차 만들어서 돈을 벌었어. 나도. 자동차가 하나 가득이야.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면 덤핑 수출한다고 욕먹고 사실 마진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안에서는 경쟁하느라 죽겠고 이제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테슬라 뭐 이런 게 아주 그 귀범이 되는 기업인 거예요. 네. 모두들 이 화석 원료 자동차 가지고 사업할 때 전기 자동차 내놓고 모두들 뭐 5G, 6G 얘기할 때 위성통신 내놓고 이렇게 아예 발상이 다른 방식이 다른 처음부터 백지에 그려내는 이런 방식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신질 생산력입니다. 어떻게? 라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건 뭐 누가 하기 싫으냐? 어떻게? 나도 천재 되고 싶은데 천재 발상이 나한테는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일단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과학기술 역시 하이테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이테크에 거의 국력을 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 이제 조금 계시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중국발 새로운 기술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수준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 드디어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중기술협력센터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전 분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치열하게 하이테크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바람에 3, 4위권하고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3위, 4위는 누가 하냐? 독일, 일본 이런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뒤로 떨쳤으면 물론이고 일본이나 독일을 이미 밑으로 놓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술력이 제품화되고 사업화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이 돼서 돌아올 때 중국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모습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겠죠. 저런 건 알겠습니다. 예. 저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시진핑 정부에서 보면 예. 뭔가 빅테크 업체들이 커오려고 하면 네.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문제를 삼아서 또는 뭐 어떤 자주권 이런 거 안보 문제 이런 거 삼아서 자꾸 싹을 자르는 것 같은 오히려. 그러니까 네. 정확히 정치 리스크라고 할까요? 예,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민간 테크 자이언트들을 억압을 텐센트라든지 한 게 아니고 네. 그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그 각각의 경우가 다 틀렸습니다. 텐센트를 특별히 어떻게 처벌한 적이 없어요. 텐센트가 문제가 됐던 건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때 학생들이 게임에 죽고 살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학생들이 그 대부분의 하교 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소비하는 게 문제가 되고 그때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이 출생률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때 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바꿉니다. 그 일환으로 원래 게임을 오랫동안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법에. 근데 그동안 안 지켰을 뿐이죠. 그래서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그 과외 공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걸 가지고 이 회사들이 미국에 가서 상장을 했는데 그거 원래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돈 벌고 있는 회사 보고 불법인 거는 하지 마. 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저쪽에 투자하신 분, 그 회사 주식 사신 분 입장에서 보면
돈 잘 벌고 있는 놈을 왜 장사를 못하게 해라고 네.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불법으로 돈 벌고 있는 회사 보고 너 불법으로 돈 버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선 마윈이 만든 엔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불법으로 만든 회사고요. 네.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사태 지금 네, 네. 이 부동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레버리지 제한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마윈이 공개적으로 전 세계 앞에서 대놓고 비판을 했죠. 예. 저 시골의 버스 정류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행 항공기 공항을 관리하려 한다는 둥 해가면서 네, 그걸 네. 했었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윈은 원래 그 회사를 만든 직후에 그 상하이방 사람들하고 이 결탁이 돼서 네. 많은 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시진핑 주석 파벌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쁜 애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빌미를 자꾸 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텐센트가 망했나요? 잘 있잖아요. 네. 예. 뭐 징동인이 뭐 어디 뭐 망했습니까? 좀 잘하잖아요. BYD 잘하죠. 미국이 뭐 칩스 같은 반도체 과학법 같은 그런 네. 걸 통해서 이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아주 강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네, 이 움직임에 중국이 고립될 텐데 네, 고립돼서 여기서 사멸할지 중국의 기술력이 네, 아니면 정말 오히려 더 뭐 매기 이론처럼 네.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질 생산력을 갖춰서 예, 스스로의 기술력을 확보할지 네. 그건 뭐 지켜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질 생산력을 설명을 드리지만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저 시진핑의 앞잡이, 공산당의 주구, 뭐 그런 거 신경 저 안 친중분자 써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중국 경제를 이해하시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신질 생산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볼 때 다 이해도 되거니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질 생산력 같은 정책은 열심히 한다고 꼭 결과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개발을 하는데 돈 넣고 사람 일한다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그런 나라가 하나 있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 국가 과학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해서 실패했다는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신질 생산력 정책에 성공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리스크가 많죠. 중국이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노력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국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 소위 최첨단 반도체 빼놓고는 지금 자체 생산이 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최첨단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주로 제조 설비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지금 그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필요한다고 생각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도 초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반도체 대학이라는 거를 지금 입학 정원이 벌써 수십만 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대 안 가잖아요. 네? 40대에 그 치킨 튀기고 있기 싫으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그 학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나오면서 계속 여기에 국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넣고 천문학적인 인력이 투입돼서 일을 하는데 발전이 없겠느냐? 발전은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의 탑 수준을 넘어서는 결과를 낼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강론 좀 여쭤볼까요? 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유가 측면에서 보면 미국 같은 나라처럼 이렇게 기름 알아서 하는 나라보다는 중국은 훨씬 유가에 예민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리한 요소죠. 어떻습니까, 중국은? 일단 중국이 금년에 결정한 게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년부터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네. 이유가 뭐냐? 목표치를 완수했기 때문에. 목표를 완수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은 에너지가 국가의 전략적인 약점이고, 네, 네. 그 중에서도 도대체 여기저기 길을 얼마나 놨습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석유가 큰 약점인데, 이 석유가 원래 수입 석유 비중이 제가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그 책을 낼 당시만 해도 네. 70%였어요. 근데 이미 지금 5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석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냐? 생산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 경제가 5%씩 성장하니까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이 앞으로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예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수출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 석유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절체되는 비중은 이미 목표치를 넘었고, 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고 지금부터도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 석유에 대한 약간의 변동이 있는다 하더라도 중국은 큰 영향받지 않거니와 앞으로 중국이 석유를 계속 더 많이 수입할 거라는 그런 수요 예측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대선 관련해서 이제 뭐 비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대미 수출이 더 어려워질 건 뭐 명확관한 일입니다. 그렇죠?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내수가 있기 때문에 버틸 것이다. 사실 이게 기업들이 버텨야지 신질 생산력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는 돈이 있어야 어디 R&D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좀 여기서 봐야겠습니까? 미 대선 관련해서. 일단 미 대선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중국하고는 각을 세울 거기 때문에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그걸 구분할 특별한 무슨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중국은 가능한 한 그 유럽 쪽 시장은 유지하고 싶은 거고, 아무튼 그 서방 시장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자국 경제를 이제 그 대외 경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발표가 됐던 소위 쌍순환 경제, 내순환 경제 위주의 쌍순환 경제라는 게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만들어진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출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출에 대한 제재가 많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를 확대해서 내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개조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 결과 2008년도에 대외 경제의 비중이 50%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30%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말이 20% 내려온 거지. 우리나라가 우리 GDP 중에 수출 수입 무역 비중을 지금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성장률 박살나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차피 정책 방향 그렇게 가 있고 그러기 위한 산업 정책을 써 와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슈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닥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 중장기적인 대비 전략은 세워져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즉시적인 대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쌍순환 경제를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네. 수출로 먹고 사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우리가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그 방향성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그래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지금은 30%까지 줄어들었단 말은 내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안에서도 물론 교역이 줄어들면 경제에 영향을 받겠지만 안에서도 상당 정도는 막을 수 있다. 내수로. 막을 수 있다. 지금 교역망이 뭐 빠른 속도로 막힐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물론요. 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체제를 그렇게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개조하고 있는 중이죠. 강론 좀 여쭤보고 있어요. 네. 전기차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2년 전에 방콕에서 특파원 할 때 한번 타봤거든요. 네. BYD 타봐. 네. 창천 저 만리장성 차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예. 근데 아직 초기 모델이라서 그런지 타면 뭔가 어딘가 예를 들어 뭐 툭 뜯으면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 BYD가 아마도 금년이 가기 전에 상하이 자동차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가 독보적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지금 중국의 전기 자동차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중국의 국가 전략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노력해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정책의 그 가중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더 추진을 할 겁니다. 일단 해외 수출의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시장을 개척하고는 있지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로는 농촌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농촌 정책은 전기 자동차보다 더 어려운 정책입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하고 그 관건이 되는 정책이어서 그렇게 말처럼 쉽게는 안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 중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 정책에 성공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밀 것이다. 신재료 생산력 관련해서 몇 가지 강론으로 여쭤보고 있어요. 조선은 어때요? 네? 조선 산업은 어떻습니까? 조선 산업의 양쪽으로는 경우에는 이미 우리 조선 수출을 뭐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6대 미래 산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네. 여태까지 뭐 신흥 산업이다, 무슨 그 전략 산업이다, 뭐 이런 여러 단어가 있었는데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미래 산업이라는 말로. 그리고 이 미래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게 신질 생산력 정책일 겁니다. 여기에 조선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빠져 있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숨 걸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는 이제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런 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조선 산업이란 어떤 산업이냐? 지금 잘 하고 있고 잘 만들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뭔가 빵 터지는 신질 생산력 체계로 전환이 안 된다면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업계에 계신 분한테 들었더니 예. 미국 관계자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미국은 이제 전투 항모 같은 거를 저기 네. 그러니까 군함 같은 것을 해외 발주를 안 하니까 네. 우리 기술력으로 와서 만들어 주라. 네. 우리가 사가면 될 텐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중국과는 이런 특히 안보와 관련된 거, 무기와 관련된 건 완전히 이제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까지 그 기회가 오나 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걸 사가지 않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역망을 바꾸고 싶기도 하지만 기술력 같은 걸 또 가져가고 싶어하는 네, 전형적인 반도체 공장 유치하듯이요.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네. 조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제 그냥 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에 필요한 그 선박을 발주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그 선박의 국적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을 생각해보고 그다음 물동량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그 늘어나는 물동량이 주로 미국과 유럽을 신흥국으로 해서 늘어날까요? 아니면 중국이나 브릭스나 뭐 이런 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날까요? 신흥국 쪽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신흥국 쪽에서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는 배들은 어디서 만들 것이냐. 어디서 만들까요? 네. 사실 그게 우리 몫이었는데 많이. 예, 지금처럼 가면 네. 물론 100% 중국에서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만 상당 큰 추세로 보면 역시 중국 쪽으로 갈 물량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몇 개만 좀 더 네. 여쭤보고요. 5%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점점 언제 때입니까? 7% 성장 무너진다. 중국 경제 사회 혼란 올 것이다. 집권 어려워질 것이다. 6% 경제 무너진다. 예. 이제 5%까지 왔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나 중국의 싱크탱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5%대도 이제 무너지고 이제 4%대로 간다고 다 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 쪽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게 5%가 되면 좋은 거지만 그게 4.7%가 되든 4.8%가 되든 그게 그렇게 엄청난 그 차이는 아닐 겁니다. 중국 경제 상황 심각하다. 단적으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SNS에서 본 것 중에 네. 이제 뭐 중국말로 된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 나와서 예. 취직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예. 부모님 집에서 일하면서 집사처럼 일하고 얼마를 예. 받는 네, 네, 이게 네. 유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논이 그거라도 하겠다. 집안일이라도 하겠다. 중국 그게 경제 뭐 어느 정도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지금 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텐센트나 엔트그룹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위중한 상황인 거죠. 그러겠죠. 예.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중국 경제를 숫자로만 보니까 숫자도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엉망이고요. 비어 있는 집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사 중단된 부동산 공사들 지금 엄청나게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도나고 도산하는 공장들 지금 엄청 많고 실업 엄청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들도 줄어들고요. 지금 참 지역에 따라 뭐 편차는 있지만 특히 그 가공 수출 경공업 위주로 하던 광동이나 복건이나 뭐 이런 쪽 지방에 가면 지금 처절하죠. 저는 이번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들이 9월 24일, 25일, 27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9월 말에 집중이 됐어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경절 그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연휴가 그 소비 황금 진작을 연휴. 위해서. 이때 젊은이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며 친지들이며 만나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네, 네.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 치면 여론이 형성이 될 텐데 네. 무슨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뭔가를 반전을 기한다면 아마 그 정책 발표는 꼭 국경절 전이 되었어야 됐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민심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질문도 해드려도 될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골드만삭스가 한 앞으로 20%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뷰를 내놔서. 네. 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골드만삭스는 항상 그 주가는 오른다는 쪽으로 발표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20% 오른다는 발표 시점은 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골드만삭스한테 다시 의견 이 내려가면 뷰가 나온 뒤에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아마 좀 많이 내려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제 지난달에 통화 정책 내놓고 이번 달에 대규모 재정 정책, 아직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대규모 재정 정책 발표했는데 우리 중국통신신 이철 박사님은 그것보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기술로서, 기업으로서 근본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게 잘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렛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